많은 사람은 삶이 힘든 이유를 능력 부족이나 운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단순한 경우가 많다. 곁에 있는 인간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주변 인간의 리듬에 잠식된다. 의욕, 판단력, 감정의 높낮이까지 닮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함께 있으면 특별히 큰 사건이 생기지 않아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다. 결정을 미루게 되고 말수가 줄고 쓸데없이 피곤해진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 뭐 했지라는 생각만 남는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다. 서서히 말라가는 신호다. 니체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접촉하는 인간의 질이라고 봤다. 강한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거나 잃는다. 문제는 피를 말리는 인간이 대개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친절할 수도 있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관계를 끊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 철학은 분명하다. 관계의 평가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삶이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 생각이 또렷해졌는지 흐려졌는지, 에너지가 남는지 고갈되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명확해진다. 인생을 망치는 인간은 극적인 악당이 아니다. 조용히, 꾸준히, 아무 소리 없이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다룰 세 가지 유형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넘어간 상태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볼 것이다. 왜 어떤 인간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왜 이들을 참아야 할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지. 첫 번째 유형은 끝없는 피해자. 이 유형은 항상 억울하다.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늘 있다. 회사, 가족, 친구, 사회, 운명까지 전부 문제다. 그러나 유독 본인만은 예외다. 처음엔 연민이 생긴다. 사정이 복잡해 보이고 말도 그럴듯하다. 나도 저 상황이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 지점이 시작이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원한에 사는 존재라고 불렀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고 그 약함을 정체성으로 삼는 인간이다. 이들은 불행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피해자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 상황이 나아지는 순간 더 이상 동정받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언을 하면 기분이 상하고 침묵하면 관심이 없다고 느낀다. 항상 모자라다. 문제는 이 관계가 아주 천천히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하게 지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이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피해자형 인간은 감정의 책임을 외부로 넘긴다. 불안, 분노, 좌절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신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 가진다. 처음엔 조금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곁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위치에 놓인다. 조언자도 아니고 해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빠져나올 수도 없다. 단지 계속 들어주는 역할만 남는다.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배출구가 된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이것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신의 문제를 말할 힘이 사라진다. 항상 그 사람의 상황이 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감정을 책임지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 능력을 포기한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을 소모시킨다. 이 유형이 특히 오래 곁에 남는 이유는 단순하다.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용한 소모가 가장 치명적이다. 피해자 유형과의 관계가 가장 끈질긴 이유는 하나다. 벗어나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연락을 줄이면 냉정한 인간이 된 것 같고 거리를 두면 배신자가 된 느낌이 든다. 이 죄책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시 관계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피가 마른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피해자형 인간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관계의 중심을 자기 고통으로 고정시킨다. 대화의 출발도 끝도 항상 그 사람의 불행이다. 당신의 하루 생각, 고민은 늘 뒤로 밀린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잘못된 책임 분배라고. 피해자 유형은 이 책임을 철저히 외부로 넘긴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곁에 있는 사람은 점점 정서 관리자가 된다.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말투를 고르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될지 계산한다. 관계가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긴장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이미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대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냉정해져야 한다. 힘든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르다. 누군가 힘들다고 해서 그 감정의 처리를 대신 맡아야 할 의무는 없다. 피해자 유형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 힘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힘듦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서양 철학은 연민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민이 관계의 구조를 왜곡할 때는 단호하다. 연민이 반복되면 곧 역할이 된다. 역할이 고정되면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다. 이 관계의 마지막 단계는 침묵이다. 갈등이 커져서가 아니라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삶은 줄어든다. 피해자 유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피해자 유형 곁에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남는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남의 감정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흔히 좋은 사람이라 부른다. 하지만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 경계 설정에 미숙한 사람에 가깝다. 니체는 인간이 도덕을 통해 스스로를 묶는 순간 타인의 욕망에 이용당할 위험이 커진다고 보았다. 특히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신념은 관계를 유지하는 미덕이 아니라 착취를 지속시키는 장치가 된다. 착한 사람은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잖아. 이 질문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다. 피해자 유형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역할을 떠안도록 만든다.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싸움 없이도 깊이 왜곡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착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 부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나? 내가 좀 더 강했어야 했나?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성숙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타인의 감정에 삶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몽테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기 삶을 잃지 않는 능력을 꼽았다. 관계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고 봤다. 착한 사람이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상대를 버린다는 죄책감보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선택이 더 낯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것과 그 고통을 떠안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관계는 언제든지 당신의 삶을 잠식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은근한 조종자. 이 유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다. 화를 내지도 않고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다.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남는다. 은근한 조종자의 특징은 단순하다.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든다. 난 괜찮아. 내가 불편할까봐 말 안 했어. 이 말들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구조는 다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은 거친 형태보다 세련된 형태로 나타날 때 더 위험하다고 봤다. 은근한 조종자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선택이 줄어든다. 명확한 요구가 없었는데도 어느새 특정 방향으로만 행동하게 된다. 거절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의 핵심은 죄책감이다. 은근한 조종자는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한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희생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불만을 말하기도 어렵다. 모든 선택이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생긴다. 작은 양보가 반복되면서 기준이 바뀐다. 처음엔 특별한 호의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값이 된다.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 쏠린다. 이 유형과 오래 함께하면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이미 조종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다. 이들이 의식적으로 조종하느냐는 부차적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면 그 자체로 관계는 왜곡된 것이다. 은근한 조종자는 평판이 좋다.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오히려 저 사람 정말 착하지 않아라는 말을 듣는다.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 이 유형은 갈등을 피한다. 정확히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을 피한다. 대신 감정의 부담을 상대에게 넘긴다. 그래서 싸움은 없지만 불편함은 늘 남는다. 몽테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평온해 보이는 불균형을 꼽았다. 조용하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근한 조종자는 절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기준을 낮추게 만든다.
이 정도는 내가 참지 뭐.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과정에서 분노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상대가 명확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부탁도 없었고 강요도 없었다. 모든 선택은 자발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화를 낼 대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이다. 밖으로 향하지 못한 분노는 안으로 쌓인다. 자기 비난, 피로, 냉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상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예민해지는 것이다. 감정이 잘못된 곳에서 터진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타인의 욕망을 대신 충족시키는 삶은 결국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근한 조종자가 가장 오래 곁에 남는 이유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다. 관계의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양보와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그건 선택일 뿐이고 반복되면 구조가 된다. 겉으로 보면 늘 비슷했다. 큰 싸움도 없었고 결정적인 사건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연락을 받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다. 단지 오랫동안 누적됐을 뿐이다. 은근한 조종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만이 바로 표출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삼켜진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혹은 문제 제기할 명분이 부족해 보여서. 세네카는 분노는 억누를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쌓인다고 보았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언젠가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진다. 이 관계의 특징은 임계점이다. 조용히 쌓이던 불만이 어느 순간 한계를 넘는다. 그 선을 넘는 계기는 대개 사소하다. 메시지 하나, 말 한마디, 무심한 반응. 그 순간 깨닫는다. 아, 나는 이 관계에서 늘 참는 쪽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전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는 갑자기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에 끝났고 당신만 늦게 알았을 뿐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문제는 특정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조는 사과 몇 마디로 바뀌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비난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참고 넘길 수도 있었나?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됐다. 문제는 참을 수 있었느냐가 아니다. 왜 항상 참는 사람이었느냐다. 서양 철학은 관계를 감정이 아닌 힘의 균형으로 본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이미 불안정하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 폭발자. 이 유형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함께 있으면 늘 긴장된다. 표정, 말투, 침묵 하나에도 분위기가 바뀐다.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 든다면 대부분 맞다. 감정 폭발자는 기분이 인격이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다. 분노, 짜증, 냉소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항상 주변으로 번진다. 세네카는
분노를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 봤다. 이유는 단순하다. 분노는 한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의 목적이 소통이 아니라 회피로 바뀐다. 무슨 말을 하면 터질지 계산하게 되고 어떤 주제는 아예 꺼내지 않게 된다. 관계는 점점 축소된다. 문제는 폭발 이후다. 사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어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다음 폭발을 막는 책임은 늘 주변 사람이 떠안게 된다. 감정 폭발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참다가 그런 거야. 그러나 서양 철학의 기준은 명확하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유형과 오래 함께하면 자기 감정도 혼란스러워진다.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고 불편해도 말하기 어렵다. 항상 더 큰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삶은 그 사람의 감정 곡선에 맞춰진다. 평온한 날은 운이 좋은 날이고 불안한 날은 당연한 일상이 된다. 이건 관계가 아니다. 정서적 종속에 가깝다. 감정 폭발자, 곁에 오래 있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상처받고, 마지막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무뎌짐은 성숙이 아니다. 자기 보호에 가깝다. 감정 폭발자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원래 성격이 이래.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이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면책에 가깝다. 자기 감정의 후폭풍을 타인이 감당하는 구조가 굳어진 상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유롭지 못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정의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삶을 맡길 때라고. 감정 폭발자 곁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의 기분에 하루의 질을 맡기는 일이다. 이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폭발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상대는 더 조심해지고 더 침묵한다. 환경이 자신에게 맞춰진다. 변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옆 사람은 계속 조정된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낮추고 기대를 접는다. 처음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에너지가 없어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사라진다.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다. 불쾌해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넘기고 상처받아도 괜히 키우지 말자고 눌러버린다. 이건 평온이 아니라 마비다. 서양 철학은 평정과 무감각을 구분했다. 평정은 선택이고 무감각은 결과다. 감정 폭발자 옆에서 생기는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소진의 흔적이다. 이 관계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폭발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다. 그때 이미 삶의 감각은 상당 부분 달아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유형은 겉모습이 다르다. 피해자, 은근한 조종자, 감정 폭발자. 그러나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다. 관계가 당신의 삶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관계들에는 늘 비슷한 패턴이 있다. 말을 줄이게 되고, 감정을 숨기게 되고, 결정을 미루게 된다.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관계 바깥으로 밀려난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다. 몽테뉴는 인간관계를 삶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토대라고 봤다. 토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것도 제대로 쌓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도덕의 문제로 착각한다. 참아야 성숙한 사람이다. 이해하는 게 어른이다. 하지만
서양 철학은 다르게 말한다. 성숙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능력에 가깝다. 피말리는 관계의 본질은 악의가 아니다. 구조다. 한쪽은 계속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계속 감당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대화를 해도 결과는 같다. 그래서 마지막 기준은 감정이 아니다. 미안함도 연민도 의리도 아니다. 오직 이것이다. 이 관계가 내 삶을 앞으로 데려가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말리게 하는가.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곁에 두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서양 철학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은 단순하다. 좋은 삶은 더 많은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덜 소모되는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는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다. 참고 버틴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삶이 점점 말라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좋아요로 이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게 해달라. 당신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유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다. 다음 이야기의 방향이 될 수 있다.